네, 잠시 후 일본 정부가 강력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일 무역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본 쪽에서 들려온 얘기로는 아마 10시 정도에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쯤은 국무회의겠죠. 가기가 열릴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임시회의 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전 9시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했는데 아직까지 열렸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한 10시 정도에 열릴 것 같고요. 이 가기가 이제 그 내용이 올라가면 가기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7월 4일 날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수출 규제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28일 만에 다시 또 이게 하게 되는 상황인데 백색 국가로 제외한다는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일본 쪽에서 가지고 있는 백색 국가 제외 그 조치 자체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한국을 안보적으로 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렇게 일단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일 간의 이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그 안보 지형의 변화까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색 국가 지위를 인정한 나라를 이렇게 제외시킨 경우가 그동안 일본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지금 27개국이 지금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2004년에 그 리스트에 합류를 했죠. 그래서 15년인데 처음으로 한국이 제외되는 것이고요. 뭐 일본이 이 제외를 하는 이유는 뭐 사실상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가 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경제 보복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지금 일본은 그렇게 경제 보복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죠. 대신에 지금 우리 김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안보의 문제다. 한국이 쉽게 말해서 이런 전략 물자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안보적인 이유로 우리를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명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WTO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WTO의 예외 규정 중에 하나가 안보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출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본은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사실상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나라였기 때문에 특혜를 주었는데 이게 제외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뭐 보복 조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보통 국가로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을 우대국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 우대국에서 그 일반 국가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그 어떤 보복 조치라든가 이게 그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대한 강제 조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게 지난번에 1차 수출 규제 해놓고 또 그 와중에 있었던 우리 정부와의 대화 거부를 한달지 지금까지 일본이 보였던 태도를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일본이 아까 우리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사를 갖다가 이 경제 보복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실 처우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한국의 우리 주요 수출 그 전략 물자인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핵심적으로 이제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이제 오늘 가기에서 발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약 21일간의 어쨌거나 그 천황이, 그러니까 1왕이 이게 그 도장을 찍는 최종 결정을 한 데까지 약 21일이 소요가 될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이 조치는 상당히 그 큰 파장을 몰고 올 그런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내세우는 명분, 뭐 안보의 이해를 반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전략 물자에 대해서. 정말 실제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서 일본 측에서 가지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의 사활적인 문제고 또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하죠. 그리고 4대 협약이 있습니다. 수출 관리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가입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이제 비영리 연구기관 중에 과학국제안보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각국이 어떻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평가를 했는데요. 예. 올 5월에 그 평가를 한 것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17위, 일본은 3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3자가 보기더라도 한국이 수출 관리, 그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런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일본은 있습니다. 저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가 있는 지금 한국 정부에서 만약 일본이 그 주장이 사실이면 거기에 예.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나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묵묵부담이고 자민당에서 이제 일부 한국의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근데 증거를 여전히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놓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일본이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나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친 것이 확실하다면 그건 인정하고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본은 좀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왔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경제 보복,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 후에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이 결정이 만약 나게 된다면 예상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접촉을 시도했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태는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감정적인 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얘기가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게 불거지기는 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그 위안부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재검토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이제 10억 엔을 받아서 화해와 치유 재단을 만들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하는 이런 그 조치들을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그거를 갖다가 파기도 아니고 재검토 형식에서 또 얼마 전에는 그 화해와 치유 재단을 그 해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일련의 그 과정 중에서의 굉장히 서로 상호 간의 감정이 골이 깊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의 이제 판결에 의해서 또다시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의 그 갈등에 이제 이 증폭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이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아소 부총리도 3월 달에 이미 이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예견된 사항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좀 일본이 좀 대화를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했었으면 하는 그런 점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그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일본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해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예, 과거사에서부터 불거진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그런데 역사 문제이고 또 외교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걸 경제 문제까지 끄집어서 연루를 시켜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적지 않은 도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이 전체 문제를 보면 지금 세계 정치, 국제 정치, 세계 경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트럼프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불공정 무역을 개선을 하겠다 하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특히 중국이 문제가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하고 있는 것은.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는 방법이 관세를 동원하고 있죠. 근데 관세를 동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그것은 미국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세를 활용해서 압력을 가해도 된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일본이 이걸 보고 배우고 지금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한다는 것이 이전에 한국도 그렇고 사실 미국과 일본은 양대 산맥처럼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자유시장 경제주의에 따라서 부강한 국가들 아닙니까? 근데 그 국가들이 나서서 그런 관세 또 일본은 비관세를 활용해서 경제 보복을 한다. 이거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발 벗어서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이것이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점점 더 발전을 할 것이냐. 예. 제가 좀 앞서가는 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황들이 많이 다시 복귀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프랑스와 독일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호 의존이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이 강하면 그만큼 평화를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일본이 하는 것처럼 한국을 경제적인 상호 의존에 어떤 그런 맥을 잡고 한국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민족주의까지 하니까 그것은 결국은 아주 참혹한 상황까지 전개가 됐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이 변화도 명백히 보고 우리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방콕에서 한일 외교 장관이 만났습니다. 어제 모습이 잠깐 비춰졌습니다만 단 약간의 미소도 없었고요. 끝나고 나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간단한 브리핑을 할 때도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제 뭐 성과가 없는 협상으로 끝날 것이라는 게 또 예견됐다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사실 예견은 많이 되었지만 저는 사실 약간은 기대는 했었습니다. 좀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되었으면 하는. 예. 그래야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발의의 발표라든가 이런 걸 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설마 여기까지 뭐 악화가 될까라는 거를 좀 약간 기대는 했는데 예. 역시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회담이었고요. 약 회담이 55분간 이제 진행이 됐고 통역이 배석한 상황에서 한 45분, 나머지 10분은 이제 그냥 그러니까 외무 정상이 그 수장이 그 10분 동안은 영어로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40분 중에 결국은 통역을 포함한 지금 20분인데 20분 동안 무슨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실 시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의 입장만 이제 되풀이하는 그런 선에서 머물렀던 그런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 그 가기에서 백색 국가 폐쇄 관련 그게 안건으로 올라서 처리되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쯤은 가기가 열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일본 가기 결과 글쎄요. 그대로 저희들이 지금 좋지 않게 예상하는 그런 부분대로 될지 하는 우려가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미국 행정부는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분쟁 중지 협정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양국에 제안을 했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 보니까 일본 측에서 이걸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확히 따지면 이거 협정 수준은 아니고요. 분쟁 중지 합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 스탠드 스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단 멈추자. 그러니까 더 이상 확전을 하지 말자.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고 미국이 이것을 추진을 했다라는 게 좀 고무적입니다. 물론 일본이 지금 거부를 해서 오늘 아마 지금 이 가기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확전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의미는 일본이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안 되고 더불어서 미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것은 지난번 그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우리 그 자산, 일본에 있는 그 기업들의 자산 매각을 현금화하는 것을 일단 멈춰라. 그것이 두 가지의 요건, 한국과 일본한테 요청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된 후에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보자. 뭐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그러면 생각이 일본이 그걸 되고요. 받아들이면 보복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할 수밖에 때문에 없다는 근데 거죠? 뭐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정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 그걸 받아들인다면 지금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이것은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안보의 이유다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국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2차 경제 보복을 일본이 감행을 했습니다. 백색 국가 죄를 일본 가기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이 방금 긴급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재로 우리 국무회에 해당하는 일본 가기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 대상국 그러니까 백색 국가 명단에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이 일본 가기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습니다. 예,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서 2차 보복을 강행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지정한 백색 국가가 총 27개 국가인데 이 중에서 한국만 제외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개정안이 이제 가기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경제 산업성 그렇죠. 서명을 하고 아베 총리가 연사한 뒤에 1항이 공포하게 되면요. 그로부터 한 21일 이후에 이게 시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될지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 뭐 예상대로 일본 가기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사태가 정말 파국으로 갔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양측이 강대강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양측에서 밟을 수 있는 수순이라는 게 결국은 각자
각자 국내 사정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로 가계에서 발의를 하는 그런 것까지 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미국이 중재를 나섰었고 앞서서 좀 얘기를 했던 그 부분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다면 일본 스스로도 좀 부담이 될 텐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 이건 사실 정확히 따지면 2차는 아니고요. 원래 그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백색 국가 리스트까지는 만약에 일본이 여기서 통과를 안 시킨다면 스스로가 자신들이 경제 보복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앞으로 이제 나가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하죠. 여전히 저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한미일 안보장관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이 지금 ARF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국이 중재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일정을 보면 원래 4일 내로 이제 공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말 빼고니까 4일 내로 공포하고 21일 후에 시행이 되니까 주어진 시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4일이면 7일이고 28일, 그러니까 8월 28일까지 시행인데 예. 그 전이라도 일단은 일단 공포를 뭐 좀 유예를 한다든지 지연을 한다든지 뭐 미국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일본도 이렇게 해서 백색 국가 리스트까지는 했지만 거기까지 해서 명분은 줬다라고 치면 나머지 그 다음 단계에 실제 이행하는 것은 좀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 이번 조치를 해서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적색 국가로까지는 지정을 하지 않겠다. 저는 뭐 그 말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수출 간소화 절차 우대해주는 거를 이제 이번에 안 해주는 그런 게 되는 것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어떤 불리한 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그거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 달려 있는데 1,100개 품목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일본이 정말 뭐 이렇게까지 제가 뭐 정말 틀렸으면 좋겠는데 만약 교묘하게 한다면은 1,100개 품목 중에 대다수의 품목은 이전같이 그냥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국제사회나 미국한테는 우리는 그냥 이걸 개별 수출 허가제를 했지만 이전같이 한다 하면서 우리한테 가장 뼈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48개 품목을 이미 확인했는데요. 그 48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90%고 그리고 우리한테 아주 핵심 산업들 예를 들어서 수소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탄소 섬유라든지 심지어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 그 원료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한테 하면서 괴롭힐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면 국무회의 거쳐서 우리 대통령도 관련 반응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정부는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여론이라든가 WTO의 제소라든가 이런 그 경제적 측면에서의 그 대응은 대응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이 보복 조치에 대한 이유가 안보상의 이유였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상에 대한 대응도 당연히 동시에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가장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 즉 과거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과거사에 대한 문제도 사실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하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분께 공의 좀 드려볼게요, 질문을. 자, 일본이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우리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뭔가 거기에 맞서는 대응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에 충분히 한국 정부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일단 한국 정부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오후에 아마 우리도 국무회의 열리고 어떤 식으로 뭐 우리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할지 아니면 이낙연 총리가 할지 뭐 대국민 담화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어떤 보복 조치, 그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이 영리하게 이 안보라는 걸 걸어서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WTO에 갖고 가면 저는 일본의 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한다면 그게 WTO에 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보복 조치는 어렵고요. 국제 여론전을 계속 해야죠. 이거는 일본이 우리 계속 나눈 것처럼 확실한 경제 보복이고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는 일이다. 더불어서 저는 미국의 중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중재. 예.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일단 우리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시간을 지금.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 게 중장기적으로 소재 부품 사업을 국산화하고 뭐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많이 일입니다. 걸리죠. 이건 양양자 우리 그 원장도 얘기를 한 것처럼 기술 부품 소재는 75년에서 100년 우리가 일본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짧은 시간 내에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여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미국이 좀 중재를 해서 일단 확전을 하지 않는 우리 아까 말하는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탕이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예, 뭐 저도 박 교수님 의견에 완전 찬성입니다. 이게 저희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걸 장기화가 갔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피해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일본과의 여러 가지 과거사에서 갈등이라든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그다음에 국익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꼭 검토를 하고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그 일본이 시나리오 따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어떤 보복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또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양국이 갈 수 없는 어떤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는 건가? 과연 이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가? 9월에 일본에 개각이 있고요. 10월에 일왕 즉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순간에 어떤 달라진 국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계속 가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아쉽고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양국의 국익 차원도 있지만 이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민족적인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지금 건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아쉽고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죠. 일단 감정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냉철하게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중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백색 국가 리스트가 포함이 되긴 했지만 발표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배제된 거로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포되고 시행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그 시행 전까지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좀 유예하거나 지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일본이 얼마든지 이 안에서 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 허가제가 돼 있으니까 예. 모든 우리 기업들이 뭔가 그 수입을 할 경우에는 일본의 경제산업상에 요청을 해야 되고 그들이 이제 90일 내에 그것을 허가를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허가로 그냥 빨리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로 골탕 먹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해나갈 거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9월 달에 그 일정들도 뭔가 계기로 삼아서 갈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시행되기 전까지 그 안에 무언가가 외교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 전에 사실 미국이 먼저 일본에 제안을 했는데 이걸 거절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미국은 지금 어떻게 이 사태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국의 셈법이 지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지금 중재할 이유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한일 간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건드려진다라는 예. 심각성은 지금 미국도 충분히 인지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이 이전 행정부와는 좀 매우 다르다라는 거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한일 간의 갈등을 바라보는 것이 이전의 위안부 합의랑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는 분명한 인권 유린이고 일본의 제국주의가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미 의회와 행정부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심지어는 그 문제를 갖고 아주 심각한 인권 유린이다라고까지 비판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일단은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65년의 한일 간의 조약의 해석상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의 편을 들기에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향과 대외 정책 운영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것을 어떤 규범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보다는 미국한테 어떤 이익이 우선적으로 오고
자신의 재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심해졌습니다만 19일 날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일단 한국과 일본이 둘 다 요청을 하면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풀타임 잡이 되겠다. 예. 약간 뉘앙스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도록 우리가 뭔가를 하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장님 일본 쪽도 반응이 궁금합니다. 지금 뭐 일본 경산성 관계자가 좀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내용으로 잠깐 저희들이 생방송 화면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자발적 불매 운동이 이례적으로 장기화다. 일본 언론도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일 관계 좁히려면 뭔가 양국 국민들 물론 혐한 또 반한 감정, 반일 감정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본 내 분위기 더 악화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사실 어제 좀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고 지금 내일 아베 총리가 가기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좀 여론이 어떠냐라고 예. 제가 좀 물어보니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래요? 보도에 보다는 훨씬 예. 더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보도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은 다음에 지방 경제와 또 도시 경제 간에 약간 소득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해외는 가더라도 지방 여행은 잘 가지 않는 게 일본의 좀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메꿔줬던 것이 한국, 그다음에 대만, 뭐 이런 홍콩 이런 국가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 이건 실제적으로 관광에 가서 썼던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가 이제 타격을 입게 되니까 지방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관광 분야까지 확대가 됐고 문화 분야로까지 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더 장기화되게 된다면 이런 어떤 일종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발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일본도 생각보다는 당황하고 있죠. 처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발적 운동에 대해서 오래 못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히 오래 가고 또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국제 여론을 어떻게 환기시키느냐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경제 보복이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의 이 잘못된 관행과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일본도 그건 무시할 수가 없죠. 일본도 국제사회의 나름대로 경제력으로 3위의 국가이고 나름대로 지금 아베 신조 수상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결국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 그것은 일본을 예전 같은 또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심지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도 일본을 진출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일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치졸한 경제적인 보복을 한다라는 것은 일본의 국격에도 이건 상처가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제사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그 어떤 국가, 일본 외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아베 속내 저희들이 지난번에 참의원 선거 그때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글쎄요 개헌 표 결과로는 뭐 힘들게 상황인데 보수 세력 결집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 임기 내에 뭐 개헌을 해서 다른 목적이 있다 이런 게 뭐 우리 쪽에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참의원 선거 7월 21일 날 이제 그러니까 열렸던 참의원 선거의 결과로 사실 한 3석 정도가 약간 부족한 의석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도 좀 이렇게 아베 쪽으로 끌어들여야겠다는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예. 근데 실상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국민들이 이거는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사실 찬성하는 사람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반대하는 세력이 훨씬 큽니다. 한 47%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에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안보상에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거에 하나의 측면에는 예. 역시 헌법
헌법 개정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역시 자국의 안보를 책임을 져야 된다. 안보를 강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갖고 보통 국가가 돼야 된다는 그 명분인데 지금까지는 그 명분이 북한과 중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좀 애매하게 지금 그 비핵화라는 그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북한과 한국을 아베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약간 그 일본을 패싱할 일본이 약간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의 이제 비핵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남한과 북한, 우리 한국과 북한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안보상에서는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같은 선상에서 갈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그 전략적 그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미 아베 총리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단순하게 수출 규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돼서 그 안보상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일본의 그 보통 국가화의 일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보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셔서 오늘 또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오늘은 뭐 경제 부분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 분야에 대한 대응도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소미아에 대한 뭐 연장 중단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도발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쥐소미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저는 그냥 군사보호 협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쥐소미아라는 게 약자고 또 영어를 예. 쓴다라는 게 이 의미 전달이 좀 부정확한 게 있고요. 군사보호 협정에 대해서는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한국이 일본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전 세계 30여 개국이랑 맺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랑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비밀 창고를 열어놓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뭐 일본이 들어와서 보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일본에 요청하면 일본이 판단해서 줄 수도 있고 역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요청하면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오늘 또 새벽에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를 했고 지난 지금 뭐 25일 날 발사를 했고 31일 날 발사했는데 특히 25일 발사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600km가 날아갔는데 우리 정부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죠. 근데 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 그 방금 말씀하신 군사보호 협정을 통해서 600km를 확인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보호 협정은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이 군사보호 협정을 매개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압박을 가해서 이걸 우리가 탈퇴를 한다면 미국이 지난번에 국무부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빠르게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이 중요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계산이 잘 맞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해거든요.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1차 대상국에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다른 기제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이른바 군사보호협정 한일 간의 그 문제인데 그것을 안보 영역에서 한국이 탈퇴를 하겠다 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본의 압력을 가해주면 좋은데 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또 이게 굉장히 영리하게 이런 데서 빠져나갑니다. 그들은 군사보호협정에 대해서 이미 자기는 연장할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거는 한국을 향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미국을 향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판을 냉정하게 읽고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시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본 가기에서 오늘 결정된 백색 국가 한국 제외 이 얘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 2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중계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하는데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8.15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고요.
그 메시지가 앞으로 또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마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뭐 유호적인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항상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 강조했던 것이 바로 투트랙이었습니다. 과거사는 과거사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부당한 거에선 당연히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도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원칙에 입각하지만 수위는 과거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대통령께서 그 담화문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 8.15 경축사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뭐 세세하고 뭐 앞으로 우리는 일본과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런 거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이제 좀 큰 이야기, 어떤 큰 담론 같은 그런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동의를 하는 게 한 일국의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전히 일본과의 관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버는 것,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뭔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건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우리가 스스로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청와대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독일 외교장관이 폴란드 가서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폴란드 여러 번 사죄를 했죠. 물론 배상 문제가 양국 간에 남아 있더라고요. 저희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일본은 사죄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비견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의 원인이 됐던 강제징용 문제랄지 일본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완전한 휴전이 되든 정전이 되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혀 진척이 없다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 일본은 이걸 지난번에 저희들 제3 중재위 만들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굉장히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사실상 1965년 한일 협정부터 이거는 사실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그 문서 공개되었을 때 민간 공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거를 가지고 또 그 해석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즉 2005년도 그 민관 공동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 강제징용의 어떤 그 개인 청구권이 이미 포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우리 측이 그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법적인 관점에서는 개인 청구권이 절대 소멸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에 입었던 이런 피해 보상에 대한 그러니까 위자료라든가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 65년 한일 협정에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인권 문제가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불거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65년 협정을 체결했던 그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이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또는 65년 협정 자체를 파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건 갈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얘기를 계속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좀 발전적이었던 부분 담화들도 많았습니다. 고노 담화라든가 무라야마 담화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간 담화라든가 이런 과거에 대한 과거 식민지 시대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그런 담화문도 상당히 있고 65년도 이후부터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반목도 했지만 어느 정도에 보면 발전도 했던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거를 다 65년 협정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좀 패키지를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과연 이게 무엇이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그 과거사를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좀 진중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아베 정부의 어떤 지금 입장이라든가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 수정주의적 생각이라든가 또 지금 아베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그 다수의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 강경 보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부 내에서 사실 이게 이루어지면은 더할 나위 없지 좋겠지만 사실 그 가능성으로 보면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징용 피해자들의 그 자산 매각 조치 현금화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막을 방법은 없겠죠.
막을 방법은 그건 이제 사법부의 논리라고 이제 계속 그 외교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사법부에서 절차상의 또 문제라고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또 조율도 가능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교수님께서는 이 한일 위안부 관련 문제 그리고 청구권 협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어떻게 잘 좀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65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한다 해도 과연 한일 간의 그런 그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 하신가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김 시장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일본의 어떤 그 내각이 들어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아베 신조 내각은 역대 최우익 내각이고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각을 상대로 우리가 65년 협정뿐만 아니라 위안부 또 강제징용 노동자 이것은 뭐 거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경제보복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벌면서 그 부분도 좀 논의를 지어가되 우리도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의 내각도 10년, 20년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일본이 어떤 형태의 내각이 들었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좀 긴 안목을 갖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